폐설 방지망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뿐 아니라 선체 훼손 문제도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침몰 원인 규명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잘려나간 상태여서 진상조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간 잠수선 위로 흘러나와 쌓여있는 세월호의 펄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유해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으로 수작업으로 땅으로 옮기려면 세월호 무게를 더 줄여야 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구멍을 더 뚫어 물을 빼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초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 이후에 변호인단의 잘못된 대응 전략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 속에 동생 박지만 씨가 옥바라지를 맡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석탄 무역 대사와 북한인 11명이 트럼프 정부의 첫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것이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유란 분석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가짜 뉴스들이 급격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명의까지 도용해가며 기승을 부리는 대선 가짜 뉴스의 실태를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각 당 선두권 후보의 윤곽이 나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거친 말을 쏟아내며 공방 수위를 높였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 주말 8시 뉴스는 세월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SBS가 단독 입수한 세월호 근접 촬영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선체 곳곳이 절단되고 또 훼손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줄 중요한 증거와 단서가 인양 과정에서 사라졌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울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뱃머리 왼쪽에 두 줄로 선명하게 패인 흔적이 보입니다. 인양 과정에서 뱃머리를 들다가 와이어가 선체를 파고들어 6.5m, 7.1m 길이의 균열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진상조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부분까지 절단되고 훼손됐다는 겁니다. 세월호 왼편 선미 쪽 차량 출입구는 헬기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폭 7.9m, 높이 11m 크기에 달하는 차량 출입문이 인양 과정에서 잘려나갔습니다. 감사가 들어가서 잘렸잖아요. 열리면 이게 축 처지거든요. 이 문으로 바닷물이 대량 유입돼 배가 가라앉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문이 언제 어떻게 열린 것인지 조사가 어렵기도 했습니다. 뱃머리 앞쪽이나 오른쪽과 달리 왼쪽엔 난간이 없습니다. 그동안 해저에 닿아 있어 충격 여부 등 조사가 필요한 곳이었는데 이 역시 인양 과정에서 잘려나갔습니다.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방향타도 세월호 급변침의 중요한 단서로 꼽히는데 이 또한 궁금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꺼낸 세월호의 방향타는 오른쪽으로 15도가량 꺾여 있습니다. 침몰 당시에는 중앙 또는 약간 좌측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방향타가 틀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물적 증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훼손을 하면 안 되죠. 그동안 해수부는 상하이 셀비지를 선택한 첫째 이유로 온전한 선체 인양을 내세웠습니다. 기술적 어려움을 인정한다 해도 인양 과정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네, 세월호가 도착한 목포 신항에선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먼저 3년 동안 세월호에 두껍게 쌓인 펄을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는데 이 펄 안에 유해나 유류품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반잠수선 갑판 위로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펄이 20에서 30cm 두께로 깔려 있습니다. 세월호 아랫부분엔 더 두껍게 쌓여 있는데 모두 1000톤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무릎 차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불균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달 28일 동물뼈가 발견되면서 이 펄에 미수습자 유해나 유류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펄 정리 작업은 2단계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내용물을 확인해 자료에 담아 정리한 뒤 추후에 다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데 전쟁 피해자 유골
발굴 방식과 똑같이 펄 정리는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해서도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특수 장비가 세월호 밑으로 진입해서 들어 올려야 하는데 펄이 이 공간을 막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세월호와 반잠수선에서 떼어내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조석 간만에 차가 적은 소조기 때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좋기 때문에 소조기 첫날인 4일까지 준비 작업을 마치고 6일 세월호를 옮기기 위해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해수부는 또 세월호 침몰 해역에 대한 수중 수색 작업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네, 동시에 세월호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선체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보다 1,000톤 정도 줄여야 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우선 기자. 네, 세월호가 이틀째 정박 중인 목포 신항 앞입니다. 네, 무게를 줄이려면 세월호 안에 있는 물을 더 빼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월호는 육지로 들어올리는 장치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로 추정됩니다. 자연 배수로는 무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서 배수구를 뚫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구멍을 뚫었었는데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이 작업을 중단했었습니다. 세월호를 육상에 올리는 특수 운송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는 76대를 길게 결합해 한 줄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6줄을 합칩니다. 이걸 반잠수선 갑판과 세월호를 올려놓은 리프팅빔 사이로 넣고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 장비가 옮길 수 있는 중량이 12,000톤인데 세월호는 이보다 많은 13,000톤 내외로 추정됩니다. 육상 거치 성공을 위해선 세월호 무게를 줄이는 게 관건인 겁니다. 해수부는 평형수와 청수 탱크 등의 구멍을 뚫으면 600여 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육상 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위치에 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몰 원인 파악을 위해 평형수 탱크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해수부는 선체조사위와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용량을 추구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세월호를 실어 나를 모듈 트랜스포터는 4일까지 목포 신항에 집결해 6일 육상 거치 작업에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SBS 정호선입니다. 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고 또 미수습자 가족들도 함께 이동하면서 이제 진도 팽목항엔 빛바랜 노란 리본만 남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 팽목항을 박민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머물던 이동식 주택이 치워진 자리. 3년간 그들을 위로했던 팽이와 모기만 아쉬운 듯 지키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찾는 발길은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아이들이 좋아했을 치킨엔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늦게 왔다는 미안함과 함께 이제 집에 다 와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의 그 정말 잘못된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희생된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3년을 나부낀 노란 리본은 빛이 많이 바랬습니다. 축구화 세켤레도 기다림의 등대로 가는 방파제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선 자연스레 딸을 꼭 안게 되고 바다를 보며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 안 잊어버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오래도록 기억이. 이곳을 찾은 이들의 마음은 미수습자들을 기다리는 촛불에 담겼습니다. 진도군은 팽목항에 있는 분향소와 추모물들을 새로 지어질 추모시설에 옮길 계획입니다. 팽목항 바로 옆 이곳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시설이 지어집니다. 진도 주민들은 모든 수습이 끝난 세월호 선체가 이곳으로 옮겨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습과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의견을 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는 세월호를 떠나보냈습니다. 좌절과 슬픔, 분노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이제 희망과 치유, 공감의 장소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SBS 박민아입니다. 네, 이번엔 구치소에서 두 번째 밤을 맞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잠시 다녀갔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할 방침인데 구치소로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오전 10시 40분쯤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불과 10여 분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영치품으로 책을 전달했고 접견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 접견이 아니라 일반인 접견으로 오신 건가요? 오늘 구치소 주변엔 박지만 씨 등 가족이나 친박 정치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인번호 503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소파 위반 사범을 가뒀던 독방에 이틀째 수감된 상태입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양측 옆방도 모두 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수감자에게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부터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뒤 응하지 않으면 출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전까지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흔들다가 제지당하는 모습입니다. 또 김평우 변호사는 이른바 막말 변론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탄핵당한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까지 더해져 구속됐습니다. 이런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 행태와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변호인단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앞둔 그제 아침 동생 박지만, 서양희 부부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습니다. 4년 만에 만난 박 전 대통령 남매는 서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만 씨는 옥바라지를 도맡겠다며 지인들에게 변호인단을 새로 물색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헌재의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 법원 구속 결정까지 내려지자 변호인단에 대해 가졌던 불만을 표출한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에선 재판관을 상대로 막말을 하는가 하면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증인들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질문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좀 불리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불리한 걸 확인하시죠? 그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차례 실패를 겪었던 변호인단의 실책은 검찰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명확한 증거를 내미는 검찰에게 설득력 있는 법 논리 없이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판사에게 증거인멸을 우려하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형 로펌 등에서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임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어 재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법적 방패막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화물선이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수 사실을 알린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외교부는 우루과이 해경당국에 긴급 구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마셜제도 선적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한국 선박회사 측에 SNS 메시지로 침수 사실을 알린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배는 당시 우루과이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었습니다. 배에는 선장과 기관사 등 한국인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이 타고 있습니다. 14만 톤급인 이 배는 철광석을 싣고 브라질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군안 요청 신청이 왔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아직까지 접수된 상황은 없고요. 외교부는 주 우루과이 대사관을 통해 현지 해경 당국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루과이 해경 당국에서 이제 인근을 항해 중이던 상선에 이제 부탁을 해서 현장을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17살 황모군이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회전 교차로와 가로등, 버스 정류장을 잇따라 들이받고 인근 인삼밭으로 추락했습니다.
황군이 크게 다치고 차에 타고 있던 10대 5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황군은 친구 어머니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은 황군이 하고 차는 이제 신군 어머니 걸로 돼 있고 신군이 이제 차량키를 몰래 갖고 나온 거다. 경찰은 과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친박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자신들의 저항은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친박 보수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광장과 대한문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적 저항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집회 주최 측은 박 전 대통령을 구할 사람은 자신들밖에 없다며 참가자들에게 신당 창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연단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조원진 의원과 서석구 변호사, 그리고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경찰 추산 12,000명이 참가했는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저녁 6시부터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미니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더 깊이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안국역 삼거리, 종강역을 지나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무더기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면서 대북 제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지정된 북한 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입니다.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생명줄과 같은 석탄 기업을 정조준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베트남과 쿠바에 가서 불법 활동을 벌인 북한인 11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제3국에까지 북한과 거래를 끊으라고 경고한 것으로 대북 제재가 지역적으로도 전방위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화학무기 관련 기업과 연루된 3명도 포함됐는데 VX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한 조치라며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very reckless manner in what its conduct is portraying for the future, and that's got to be stopped.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단행됐습니다.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이자 본격적인 대북 제재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만우절인 오늘 전 세계 유명 기업들이 기상천외한 신기술을 쏟아냈습니다. 깜빡 속을 만큼 그럴듯한 만우절 신제품들을 선보여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는 햄스터에겐 You've taken about 8,200 steps. 끙 소리 한 번이면 Okay. Ordering jumbo sushi platter from Amazon restaurants. Okay. Launching automatic ball thrower. 아마존이 만우절을 맞아 내놓은 애완동물용 AI 비서 광고 영상입니다. 렉서스는 버튼 하나로 답답한 앞차를 옆차선으로 밀어낼 수 있는 최신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역시 만우절용 가짜 광고지만 자율주행과 차량 대 차량 통신 기술처럼 실제 기술을 활용해 꽤 그럴듯합니다. 버거킹은 대표 햄버거인 와퍼 맛을 오래 느낄 수 있는 치약을 출시했습니다. 구글 네덜란드는 비 오는 날엔 전국에 풍차를 돌려 비구름을 멀리 보내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역시 아직은 없는 제품의 만우절용 광고입니다. 엉뚱해 보이는 상상에서 시작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론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2014년 구글이 만우절 이벤트로 내놓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챌린지는 1년여 뒤에 실제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가짜 신제품 광고 속에는 유머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날카로운 시각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대선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쪽은 최대한 사람들이 믿게끔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그럴듯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도용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장훈경 기자와 대선 가짜 뉴스의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안동대 김춘태 교수가 썼다는 문재인 후보의 비방글인데 저도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이 문재인 후보가 청해진 해운을 만들기 위해서 세월호 사고를 초래했다는 내용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걸 퍼뜨리는 쪽은 교수가 썼다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저희가 안동대에 문의를 해봤더니 실제 김춘택 교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쓴 건 맞는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김춘택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런 글 쓴 적 없고 누군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면서 법적 책임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네요. 근데 요즘에 이런 글들이 이 단체 톡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안동대 김춘택 교수의 명의를 도용한 글이 이 친박 성향 단체의 채팅방에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이 단체 채팅방에서도 이 가짜 뉴스가 돌고 있었습니다. 네, 이 신현희 청장이 들어있다는 이 단체 카톡방은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신구청장의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습니다. 이 저희가 이 의원실 등을 통해서 신구청장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입수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구속된 날인데 바로 이날 신구청장이 블랙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긴 글을 공유를 합니다. 필요하다. 사실 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인사들이 뭐 수감됐거나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 때문인데요. 남북 형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이 공조. 예. 인기 배우들이 나오는 오락 영화인데 이게 북한을 찬양하는 영화다. 그런데 이게 개봉된 걸 보면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화예술계를 정화해야 된다. 또 이런 영화에 돈을 댄 이 투자 배급사까지 불매운동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신현희 구청장이 들어있었던 아까 그 단체 톡방에서는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도 꽤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글에 링크를 들어가 보면 문재인 후보가 1조 원짜리 자기합 수표로 20조 원의 비저금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난 18대 대선 때도 유포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내용을 퍼뜨리는 더군다나 신현희 구청장이 들어있는 단체 톡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입수한 게 단체 채팅방 두 곳인데요. 한 곳에는 500명 정도, 다른 한 곳에는 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친박단체 대표들이나 구의원은 물론 이 전현직 국회의원들까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급력이 큰 사람들을 통해서 단톡방에서 단톡방으로 이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유포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현희 구청장이 들어있는 이 단체 카톡방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 신 구청장은 나는 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은 그냥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공유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거짓에 가깝습니다. 네. 이 신구청장의 게시글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지난 3개월 동안 170건이 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탄핵 무효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르고 공유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건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사실 요즘 이 단체 톡방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가 오가기도 하는데 대선이 가까울수록 이런 가짜 뉴스가 더 많이 퍼질 우려도 있겠네요. 네, 이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가짜 뉴스의 주된 경로로
단체 카카오톡방 등 이 메신저를 꼽은 비율이 40% 가까이 됩니다. 이 아무래도 친구나 지인이 보내는 내용의 경우에는 루머라고 하더라도 뉴스로 이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찰이나 선관위 등에서도 이 단톡방을 통해서 유포되는 가짜 뉴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말 정치권 움직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후보가 경기 지역 경선에서도 승리하며 5연승을 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신경전도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경선도 안철수 후보의 독주였습니다. 안 후보는 77.4%를 득표해 손학규, 박주선 후보에 압승했습니다. 서울과 충청권 경선만을 남겨놓고 누적 득표율 68.2%로 사실상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안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고 제가 이길 겁니다. 문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랑 뭐 맞대결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측 진영 간엔 가시도 친 말들이 오갔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문 후보가 본인 관련 의혹에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제2의 박근혜라고 비판하자 문 후보 측은 입만 열면 막말을 하는 홍준표 후보와 호흡이 잘 맞는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번엔 문 후보 측이 안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국정농단 세력과 손잡지 말라고 반격하자 안 후보는 대세론이 무너져서 초조하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모레 마지막 경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문 후보는 전국 영양사 대회를 찾아 학교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약속했고 안희정 후보는 서울 홍대 앞에서 젊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드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대선 후보를 확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이 보수 단일화를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치부 이승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요즘 매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도 조용하진 않았어요. 네, 홍준표 후보는 집 나간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라. 유승민 후보는 출마 자격 없는 사람의 말이다 이러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너가 나온 거 아이가? 그러니까 탄핵이 끝났으니까 원인이 없어졌다. 조건 없이 들어와라. 어차피 너하고 우리하고 한 당인데 뭐 한 당에 후보가 둘이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전혀 바뀐 게 없고요. 그쪽 대선 후보로 뽑히신 분이 자격이 출마 자격조차 없는 사람 아니냐. 저는 그럴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대꾸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지금 말에 날이 서 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치고받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둘 다 자신이 보수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 명분을 틀어주기 위한 기싸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 기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먼저 양측이 내세운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친박계 청산 없이는 단일화가 어렵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SBS 토론회에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징계 정도는 어림없다고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그런 징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백기 통화하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원에 찾아가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거란 이순신 장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수 후보 단일화 이건 사실 말뿐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두 후보 모두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판을 깰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은 보수 대표 선수로 자리매김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관건은 보수층 표심이 누구에게 향하냐입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되면 당연히 단일화 압박이 커질 테고요. 그러면 단일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 레이스에 불이 붙으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선거는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선거는 더할 것 같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얻고 대선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진태 전 후보.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꺼낸 말은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연설입니다. 기타금 3억이나 냈습니다, 여러분. 예비 후보 등록에 본경선까지 후보들 입장에선 억소리가 납니다. 당에 내는 기타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최대 4억 원, 한국당 3억 원, 바른정당은 2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돈이 너무 비싸요. 후보자들 돈 뜯어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렇다. 각 당 후보끼리 맞붙는 본선부터는 100배 이상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이른바 쩐의 전쟁입니다. 이번 대전에서 후보들은 최대 51억 원까지 후원금을 거둘 수 있고 509억 원까지 선거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1로 3김의 87년 대선 이후 30년 만에 최대 4자 내지는 5자 구도가 예상되면서 이번 대선의 씀씀이 역시 역대 최고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3명이면 1,500억 원, 4명이면 2,000억 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5년 전 18대 1,035억 원, 역대 최다였던 17대 대선에 1,079억 원을 제치는 겁니다. 4자 구도였던 87년 대선에서는 모두 254억 원이 지출됐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771억 원 수준입니다. 이런 선거 비용 보조는 국민 혈세로 채워집니다. 유효 득표수의 15%를 넘으면 선거 비용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중한 선택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 산간에는 때 아닌 4월에 눈이 내렸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4월의 문을 연 오늘 우리나라 최대의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다소 흐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벚꽃을 보러 온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36만여 그루에 달하는 벚나무는 80% 이상 피어 진해 전역을 연분홍 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에 선정된 요자천에는 작은 하천을 따라 수십 년 된 벚나무들이 벚꽃 터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왕벚꽃나무의 향열로 빼놓을 수 없는 경화역에도 수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몰려 화려한 벚꽃의 자태를 즐겼습니다. 봄비도 내리고 봄꽃도 좋고 또 봄천연 삼색 조합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해 군항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북부 강원 산지에서는 4월의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어제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 최고 10cm의 제법 많은 봄눈이 쌓였습니다. 4월의 폭설은 봄꽃 대신 가지마다 탐스러운 눈꽃을 피웠습니다. 다시 찾아온 겨울에 관광객들은 중심으로 되돌아가 눈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눈 보려고 왔는데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4월 달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는 게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강원 북부와 중부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늘 오후 해제됐습니다. SBS 송승윤입니다. 요즘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영화들의 공통점은 90년대 유명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20년도 더 된 영화들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간 박스오피스 1위 미녀와 야수입니다. 네, 90년대 그 만화 영화가 원작 맞습니다. 털복숭이 야수에다 살아 움직이는 가구대까지 만화니까 가능하지 싶었는데 26년이 지나니 이렇게 실사로도 되네요. CG의 완성도는 생각보다 많이 만족했고요. 영상미가 엄청 이뻤던 영화고요. 이번 주 개봉한 화제작 공각기동대도 95년작 동명 애니메이션의 실사판입니다. 미래도시도 사이보그 액션도 컴퓨터 그래픽을 입어 원작 이상으로 현란합니다. You know, her body is it's different than the way that a regular human body. So it just requires a lot of discipline. 물론 다 똑같기만 한 건 아닙니다. 2017년 현실에 맞게 미녀는 한결 더 지적이고 준치적으로 변했고 공각기동대엔 원작에는 없던 여성 박사가 중요 인물로 새로 등장합니다. It's a film with very strong, intelligent women at the head of it, and I'm very proud that is the case. 기술은 추억의 만화를 20여 년 만에 현실 세계로 옮겨놨습니다. 더 당차고 강해진 여성들은 이제 진짜 사람의 얼굴로 돌아와 관객을 유혹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하나가 두산을 꺾고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끈질긴 추격 끝에 연장 10일에 터진 신예 김원석 선수의 결승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김원석은 지난 2012년 한화의 투수로 입단했지만
한 경기도 못 던지고 방출된 뒤 군복무와 독립구단 생활을 거쳐 지난해 타자로 다시 한화 유니폼을 입은 선수입니다. 주전 중견수 이용규의 부상으로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정규 이닝 때 안타 3개와 호수비로 맹활약하더니 4대4 동점이던 연장 11회 투아웃 만루 기회에서 두산 이현승으로부터 좌익선상 2타점 2루타를 뽑아내 한화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5시간 7분의 혈투 끝에 6대5로 이긴 한화가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기아는 삼성의 천신만고 끝에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7대0으로 앞선 9회 구원 투수진이 차례로 무너지며 대거 7점을 내줘 연장전을 허용했지만 연장 10회 초에 나온 새 외국인 타자 버나디나의 2타점 적시타로 9대7 승리를 거두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LG도 오지환과 히메네스의 홈런을 앞세워 라이벌 넥센의 2연승을 거뒀습니다. KT는 선발 정대현의 6이닝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SK를 꺾고 창단 3년 만에 처음으로 개막 후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롯데는 9회 현재 NC에 앞서 NC전 15연패에서 탈출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 4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이 27점을 올린 문성민의 활약으로 대한항공을 3대0으로 완패해 최종 5차전으로 승부를 몰고 갔습니다. 강릉 세계선수권에 출전하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입국했습니다. 경찰의 삼엄한 호의 속에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릉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북한 팀은 오는 6일 평창올림픽 경기장에서 남북 대결을 펼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오늘 서울 등 전국 곳곳으로는 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비는 밤사이 모두 그치겠지만 동쪽 지방의 눈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강원 산지에 최고 5cm,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서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봄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에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 동쪽 지방의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4도, 춘천이 0도 등 쌀쌀하게 출발하지만 한낮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선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부산이 16도 등 오늘보다 기온 자체는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한층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토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